경희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유튜브에서 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역사 강연을 올리고 있는 강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8월이라는 주제로 전하고 싶은 역사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8월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우리에게는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죠. 그 내용은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에 양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는 데 동의한 이들을 우리는 경술국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이완용은 경술국적뿐만 아니라 을사오적, 정리칠적,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는데 모두 일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자기가 은사금을 받기도 했었죠. 여기 있는 이완용 외에 옆에 있는 윤덕영이라는 인물을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윤덕영은 당시 순종의 황후였던 순정포 황후의 큰아버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기 전 어정회의에서 순종의 황후였던 순정포 황후는 병풍 뒤에 숨어서 옥새를 치마 속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다들 옥새를 찾아 나섰고 순정포 황후의 치마 속을 들출 생각은 아무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황후의 치마를 들추고 옥새를 꺼내미는 그녀의 큰아버지 윤덕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많은 백성들은 굴욕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 치욕을 감당할 수 없어 목숨을 버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홍범식은 기울어진 부분을 바로잡기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국의 수치와 서름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는 유서를 남기고 1910년 8월 29일 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되었던 헤이그 특사의 한 사람이었던 이휘종의 아버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이범진은 자신의 재산을 독립운동에 쓰도록 독립운동 단체에 모두 보내고 역시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망했습니다. 폐하는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적을 토벌할 수도 복수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목숨을 끊으렵니다. 그는 1911년 1월 26일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순국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따라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일제 침략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1910년 이전의 10명이 그리고 1910년대에 56명이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강제로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누가 먹어도 무효입니다. 순종 황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날의 병합인주는 강민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내가 한 바가 아니다 라고요. 그렇게 강제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그날 이후 우리는 일본에 의해 무단 통치라는 강압적인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땅에는 헌병들이 돌아다녔고 그들에 의해서 조선인들은
즉결 심판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치욕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단 통치 10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라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만세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몇 달에 걸쳐 만세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만세운동을 이끌던 사람들은 일본에 의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이 서대문 형무소는 그날 이곳에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의 숨소리, 그들의 비명소리, 그들의 울음, 그들의 질취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3.1 만세운동 이후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펼친 임시정부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26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26년간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지속해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후 카이로 선언에서 독립을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인도의 총리가 되는 네루는 아시아의 식민지 국가 가운데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은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은 혹독했습니다. 1920년 우리는 공호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의 이런 승리에 굴욕을 겪었다고 생각한 일본은 곧 보복에 나섰습니다. 강도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것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은 또 있었습니다. 1923년 일본에서 광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지진이었죠. 그런데 이후 일본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결국 일본인에 의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대학살이었습니다. 적어도 6,000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932년 한일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사가 의거를 단행했습니다. 일본의 도쿄 한가운데에서 이락의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죠. 이봉창 의사는 의거를 하기 전 이런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나는 참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일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교육하기로 맹세하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폭탄을 던진 마차는 이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의거는 실패로 끝이 났죠. 하지만 곧이어 윤봉길 의사가 홍커 공원에서 의거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홍커 공원에서는 일왕의 생일 축하와 전승 기념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일본에게 큰 타격과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의거에 앞서 남겨질 두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 두 아들 모순과 단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윤복일 의사의 의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국민당 주석이었던 장제스가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4억의 중국인이 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다면서 이후 중국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일본이 중국 침략을 시작하면서 상하이에서 춘칭까지 장장 4,000km의 이동을 하면서 임시정부의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춘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1940년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일본을 상대로 대1 선전포고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독립이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독립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빛과 굉음이 그리고 4,000도시의 고온과 그리고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반경 1.6km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미국에서는 리틀보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로시마의 인구 42만 명이 피폭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당일에만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도쿄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 라고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폭탄에도 일본은 항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1945년 8월 9일 또 한 차례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떨어졌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이름은 펜맨이었습니다. 그날 나가사키는 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또 10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리틀보이는 우라늄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펜맨은 플루토늄으로 만든 것이었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더 위력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사키는 산지인 지역에 있었고 인구가 히로시마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히로시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일본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원폭 피해를 입은 것은 일본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에 이어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 조선인이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조선인 원폭 피해 사망자의 수가 3만 명, 피폭자가 5만 명에 이릅니다. 나가사키에 있던 조선인 원폭 피해 사망자의 숫자가 1만 명, 피폭자의 수는 2만 명에 이릅니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날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나가사키 가까운 곳에 하시마 섬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함도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징용자들이 석탄을 채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날 하시마 섬에 있던 조선인 징용자들을 나가사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를 청소하라고 시켰죠. 처음으로 하시마 선박을 나온 조선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방사능 지옥이었습니다. 이곳을 청소하면서 그들은 방사능에 피폭되었습니다. 청소 작업 후 2주 동안 각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일왕은 종전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처음으로 듣는 일왕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살아있는 신으로 받들어지던 일왕이 인간 선언을 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광복의 소식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이어진 식민통치, 여기에 이 광복의 소식은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36년의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36년 8월 9일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었습니다. 1936년 8월 9일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서였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마라톤 경기장에 가장 먼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당시 마라톤 우승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였습니다. 인간이 깰 수 없다는 2시간 30분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송기정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고 나서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1등으로 들어오고 나서 곧장 운동화를 벗고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왔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운동화는 그의 발에 작았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그것도 마라톤을 뛰는 선수의 운동화가 작았던 겁니다. 당시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우리 민족의 삶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시상대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나서 경기장 안에는 일본의 국기가 올라가고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민족을 위해서 뛰고 또 뛰었는데 그의 금메달, 그 금메달의 결과는 일장기가 올라가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답니다. 이런 결과가 이어질 줄 알았더라면 달리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이런 서름이 어떤 것이었는지 국내 대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국제 대회에서는 너무나 가슴을 후렵하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상대 위에 선 사람은 송기정 선수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동메달을 목에 건 남승용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시상대 위에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짓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있는 부끄러운 일장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남승용 선수는 송기정 선수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송기정 선수의 목에 걸린 금메달이 부러웠던 것이 아니라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가리고 있던 월계수 나무 화분이 부러웠던 겁니다. 남승용 선수는 가슴에 있는 부끄러운 일장기를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시상대 위에 선 이들은 세상 누구보다 가장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우승 소식은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의 우승 소식에 국내 언론에서는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를 지운 채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폐간과 무기한 정관 조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승 소식은 우리 민족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었고,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은 우리 민족의 일본에 대한 최소한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을 금지시켰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빨리 독립이 되어서 가슴에 태극기를 단 마라톤 선수를 길러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기정 선수의 소원은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1992년 역시 8월 9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금메달을 딴 것이었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고대 청동 투구를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에게 부상으로 주라고 독일의 청동 투구를 기증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송기정 선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우리는 이 청동 투구를 되찾아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50년 만에 그 청동 투구를 되찾아 왔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이 청동 투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라면서 청동 투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청동 투구를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의 것,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아니지만 이 청동 투구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서 특별히 보물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송기정 체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키가 엄청 큰 나무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송기정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송기정 선수가 시상대 위에서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우기 위해서 끌어안고 있던 월계수나무 화분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이 나무는 어쩌면 1936년 8월 9일 그날의 송기정 선수의 요동치던 심장 소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웃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힘든 36년의 시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까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8월에는 되새겼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 앞서간 사람들의 희망 덕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다른
희망을 가져야